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은 2차 세계대전이 연합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자 세계 각국은 비대해진 군사 조직을 축소하는 동시에 새롭게 시작될 냉전 시대를 준비하게 됩니다. 전쟁을 통해 초강대국의 자리에 오른 미군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미 육군 소속이었던 육군항공대를 분리해 공군이라는 새로운 군사 조직을 창설한 것입니다. 1947년 미 의회의 승인으로 정식 군사 조직이 된 미 공군은 1950년대 발생하게 될 미래 전쟁에 대비해 그들의 전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미 공군이 상정한 미래 전쟁의 양상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핵전쟁이었으며, 이러한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은 유럽이었습니다. 소련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동유럽 국가들을 공산화시키고 있었으며, 1948년에는 베를린을 봉쇄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공군은 B-36과 B-47 같은 신형 폭격기를 개발해 유럽에서의 핵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새로운 전쟁은 동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50년 6월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군이 남한을 공격하기 시작하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남한의 공산화를 막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미 공군은 즉시 전쟁 준비에 돌입하게 됩니다. 당시 미 공군 참모총장이었던 호이트 반덴버그 대장은 북한군에 대한 소련의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원자폭탄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지만, 트루먼은 이러한 방법이 전쟁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 공군이 한반도에 투입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은 재래식 폭격이 가능한 B-29 슈퍼포트리스였습니다. 미 극동공군 사령관 조지 스트레이트메이어 중장은 밤에 앤더슨 공군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제19 폭격 비행단을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공군기지로 이동하도록 했습니다. 18대의 B-29로 이루어진 제19 폭격 비행단은 1950년 6월 28일 한반도 상공에 등장했으며, 이들은 서울역과 김포 비행장을 폭격하며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19 폭격 비행단만으로 북한군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미 공군은 추가로 제22 폭격 비행단과 제92 폭격 비행단을 파견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들 부대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도넬 중장이 지휘하는 폭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B-29 폭격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44년 실전 배치되기 시작한 B-29는 2만 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할 수 있으며 1700마일의 항속 거리를 가지고 있어 일본의 공군 기지에서 이륙해 중국의 만주 지역을 폭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최대 4만 피트까지 상승할 수 있어 북한군이 보유한 소련제 프롭 전투기로는 B-29를 격추시키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렇게 B-29는 여러모로 뛰어난 성능을 가진 폭격기로 보였지만 몇 가지 단점도 있었습니다. 1950년대가 되면서 기체가 점차 노후화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엔진이 쉽게 과열되는 경우가 있어 비행 중 임무를 포기하고 기지로 돌아가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전쟁 초기 지상 전투에 있어서 국군과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까지 빠르게 후퇴해야 했지만, 공중전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단 하루 만에 미 공군은 한반도의 제공권을 장악했으며, B-29는 남쪽으로 향하는 북한군뿐만 아니라 평양과 원산, 흥남의 산업시설까지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 북한군은 B-29의 비행 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전투기도 없었으며, 레이더나 대공무기도 거의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B-29는 한반도 전 지역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폭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미 극동군 사령부는 B-29의 폭격 작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표적선정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곳에서 북한군의 전략 목표와 전술 목표에 대한 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7월 13일 B-29 50대가 원산의 철도시설과 정유소에 총 500톤의 폭탄을 투하했으며, 7월 14일에는 김포 비행장, 7월 16일에는 서울역에 대한 폭격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B-29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상군이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게 되자 미 합동참모본부는 한반도에 2개의 폭격 비행단을 추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미 본토에 있던 제98 폭격 비행단과 제307 폭격 비행단이 일본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제 극동폭격사령부는 5개의 폭격 비행단과 1개의 정찰대대 등 총 130대의 B-29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B-29는 일본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와 도쿄 인근의 요코타 기지에 분산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종 장비와 병력들이 이곳으로 몰리게 되면서 이 두 기지는 매우 붐비게 되었습니다. 가데나 기지는 병력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거대한 텐트촌을 만들어야 했고, 요코타 기지는 도쿄를 오가는 민간 항공기와 군용기가 겹치게 되면서 항공 통제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B-29는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장기인 고고도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고도에서 폭격을 하게 되면 폭탄의 명중률은 떨어지지만 적군의 전투기와 대공무기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북한군에는 고성능의 전투기와 대공무기가 거의 없어 굳이 고고도 비행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B-29는 주간에도 과감하게 저공 비행을 하며 폭탄을 투하했고, 목표물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수차례 반복 비행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B-29는 이 당시 최신 무기였던 레이더 유도 폭탄도 사용했습니다. VB-3 레이조는 레이더로 유도되는 무선 폭탄으로 1000파운드의 위력을 가지고 있으며, B-29는 이러한 레이존을 이용해 수많은 교량들을 정밀 폭격했습니다. 레이존의 명중률은 보통 68%였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조작 요원들의 숙련도가 늘어감에 따라 명중률도 올라갔습니다. 레이존의 효력에 고무된 폭격 사령부는 보다 성능이 강화된 레이더 유도 폭탄인 VB-13 타르존도 투입했습니다. 12,000파운드의 위력을 가진 타르존은 견고한 교량도, 단 한 번에 파괴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르존이 폭탄창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작동 오류로 폭발해 B-29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이후 사용이 중지되었습니다. 극동폭격사령부는 폭격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소위탄의 사용도 고려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소위탄은 그 효과가 매우 뛰어났기 때문에 미군은 북한의 산업 도시들을 파괴하는데도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미합동참모본부는 대규모 인명을 살상하는 소위탄을 사용하게 되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한국전쟁 초기에는 소위탄을 투입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8월 16일 낙동강 전선의 상황이 악화되자 폭격사령부는 B-29를 이용한 대규모 융단 폭격을 계획하게 됩니다. 폭격 위치는 경북 구미 지역이었으며 가로 5km, 세로 11km의 거대한 직사각형 지역이 공격 지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날 인근의 아군 부대에는 전선의 모든 부대는 홀을 깊게 파고 머리를 절대 바깥으로 내밀지 말라는 전문이 통보되었습니다. 잠시 후 98대의 B-29가 총 3,200발, 900톤의 폭탄을 투하하기 시작했으며 폭격 시간만 26분에 달했습니다. B-29의 융단 폭격이 북한군 주력 부대를 향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진기지에 있던 수많은 무기와 장비, 보급품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은 북한군에게 충격과 공포를 주어 전투 의지를 꺾어 놓았다는 것이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이제 수세에 몰려있던 유엔군은 본격적인 공세작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유엔군이 서울과 평양을 탈환하고 압록강을 향해 진격을 시작하자 B-29는 북한군을 추격하는 임무에 투입되었습니다. B-29는 북한 상공을 비행하며 북한군의 움직임을 감시하기도 했고, 병력 집결소나 보급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폭격을 실시했으며 야간에는 조명탄을 투하해 그들의 위치를 아군에게 알렸습니다. B-29는 귀순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뿌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수많은 북한군들이 이 전단지를 소지하고 유엔군에게 항복하기도 했습니다. 북한군이 빠르게 후퇴하고 전선이 점차 북상하게 되자 극동폭격 사령부는 오히려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폭격할 수 있는 지역과 목표물들이 점차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폭격 사령부가 출격 횟수를 감소시켜도 B-29가 남아돌게 되자 결국 메가더 장군은 22 폭격 비행단과 92 폭격 비행단을 미 본토로 철수하도록 했습니다. 부대의 철수가 결정되자 22 폭격 비행단장 제임스 에드먼드슨 대령은 다음과 같이 회고했습니다. 승무원들의 기량이 점차 좋아지게 되면서 공격 대상도 빠르게 줄어들었다. 나중에는 목표가 얼마 남지 않아
우리는 목표를 차지하려고 경쟁을 하기도 했다. 어느 승무원은 엔진 하나가 정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지로 돌아가지 않고 이 경쟁에 뛰어들었다. B-29의 승무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북한군들을 소탕하며 고향으로 돌아가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들 앞에 정체불명의 은빛 비행체가 나타났습니다. 제트 엔진으로 빠르게 비행하며 B-29의 비행고도인 40,000피트까지 올라온 이 비행체는 강력한 기관포를 발사해 B-29를 추락시켰습니다. B-29를 공격한 비행체는 소련에서 개발한 최신형 제트 전투기 미그-15였습니다. 이렇게 미그-15에 대한 공포가 시작되었습니다.